역사가 바뀌는데 걸린 시간은 단 6초였습니다. 트럼프의 손가락이 버튼을 누른 순간 70년 동맹의 역사가 재정이 됐습니다. 한국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 전 세계가 숨을 멈췄습니다. 핵추진 잠수함은 바닷속 3개월 단 한 번의 부상 없이 전 세계 어디든 갈 수 있는 괴물입니다. 지구상에서 단 6개국만이 보유한 절대 무기였죠. 그런데 7번째 자리에 한국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오전 8시 도쿄. 총리 관저에 긴급 소집령이 떨어졌습니다. 한국이 핵잠을 갖는다고? 일본 방위성 장관이 소리쳤고 일본 최대 방송사가 긴급 속보를 띄웠습니다. 오전 9시 베이징은 더 강경했습니다. 중국 외교부가 즉각 경고를 발령했습니다. 한국은 지역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한다. 중국 해군 함대 20척이 긴급 출동했습니다. 오전 10시 평양도 움직였습니다. 북한이 3발의 미사일을 동해에 발사했습니다. 단 6시간 만에 동아시아 전체가 뒤집힌 것이죠. 그리고 그 반응을 본 세계가 더욱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서울로 몰려들고 군사 전문가들이 긴급 분석에 돌입했습니다. 도대체 한국이 가진 비밀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왜 주변국들 모두가 이토록 한국을 두려워한단 말입니까? 그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6개국. 전 세계에서 핵추진 잠수함을 가진 나라는 단 6개국 뿐입니다.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인도. 그런데 새벽 4시 그 숫자가 바뀌었습니다. 7번째 나라 한국. 트럼프가 승인한 순간 제 손은 몹시 떨렸습니다. 저는 데이비드 카터 미 해군 대령 출신입니다. 25년간 핵잠수함과 함께 살았습니다. 태평양에서 작전을 지휘했고 퇴역 후엔 워싱턴에서 동아시아 해군력을 분석하고 있죠. 핵잠수함, 이 세 글자가 얼마나 무거운지 저만큼 아는 사람은 드뭅니다. 그런 제가 그날 믿을 수 없었습니다. 새벽 4시 30분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국방부 동료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트럼프 대통령의 계정을 확인하라는 긴급 연락이었습니다. 한국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 단 6단어였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문장 하나가 태평양 전체의 질서를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국방부 내부망은 순식간에 폭발했습니다. 대통령 계정 해킹 가능성을 의심하는 목소리들이 쏟아졌고 백악관과의 연락조차 두절된 상황이었습니다. 핵잠수함 승인을 이런 식으로 발표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미국이 동맹국에게 이 기술을 승인한 건 역사상 영국과 호주뿐이었습니다. 그것도 수년간의 협상 끝에 이뤄진 결정이었죠. 전 세계 언론사들도 혼란에 빠졌습니다. 속보를 띄우면서도 확인되지 않은 정보라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하지만 2시간 뒤 백악관 대변인실에서 공식 발표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는 확인이었죠. 국방부 청사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워싱턴의 공기가 그날처럼 무거웠던 적은 없었습니다. 새벽 7시 긴급 브리핑이 소집됐습니다. 회의실엔 30명이 넘는 장성과 분석관이 모여 있었죠. 국방부 동아시아 담당 차관보가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직접 거론했다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필라델피아 조선소라면 하나오션이 인수한 그곳을 말하는 겁니까? 한국 기업이 미국 땅에서 핵잠수함을 건조한다는 사실 자체가 현실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차관보는 침착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그것이 사실임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승인이 아닙니다. 게임의 룰 자체가 바뀌고 있습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전 세계 언론의 속보가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그 중에서도 일본 언론의 반응이 가장 먼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산케이 신문의 헤드라인은 단호했습니다.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 법적으로 불가능.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익숙한 패턴이었죠. 일본은 늘 한국을 과소평가해왔습니다. 일본 공영방송도 긴급 뉴스를 내보냈습니다.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하게 되면 동아시아 해양 질서가 재편될 것이라는 분석이었습니다.
일본의 온라인 공간은 조롱과 비웃음으로 가득했죠. 한국이 핵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다는 것 자체를 믿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20세기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제 신경을 건드린 건 중국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중국의 침묵이었죠. 중국 외교부 정례 브리핑에서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한국의 핵잠 건조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들이었죠. 하지만 대변인은 관련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외교적 수사만 되풀이했습니다.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건 위험한 신호입니다. 중국이 말이 없을 때 세상은 조용히 긴장합니다. 그들의 침묵은 무시가 아닙니다. 계산이고 준비였습니다. 오후가 되자 한국 해군의 공식 코멘트가 발표됐습니다. 우리는 준비돼 있다. 단 5글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거대했습니다. 한국은 감사 인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검토하겠다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준비돼 있다고 했습니다. 이미 모든 걸 계산해뒀다는 뜻이었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갑작스러운 승인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하늘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태평양 건너편에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류철을 덮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게임 체인지입니다. 핵잠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쉽게 허락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한국이라는 이름이 그날 이후 모든 전략 보고서의 제목이 됐습니다. 세상이 바다 밑에서 뒤집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한국이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제 책상 위로 한 통의 기밀 문서가 전달됐습니다. 하나오션 내부 보고서였죠. 저는 첫 페이지를 펼치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제목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죠. 한국 핵잠수함 시뮬레이션 프로젝트 1993만 2025. 1993년. 무려 30년이 넘는 시간이었습니다. 한국은 그때부터 이미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페이지를 넘기며 손이 떨렸습니다. 소형 원자로 설계도, 추진체계 시뮬레이션, 함체 구조 분석, 심지어 승무원 훈련 프로그램까지 모든 게 담겨 있었죠. 이건 단순한 연구가 아니었습니다. 실제 건조를 위한 완벽한 로드맵이었죠.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들은 이미 모든 걸 계산해 두었던 겁니다. 다음 날 아침 한국 정부가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이 소형 원자로 및 추진 체계를 자체 설계했다는 내용이었죠. 미국의 기술 이전은 보조적 역할에 불과했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워싱턴이 또다시 술렁였습니다. 기술 이전을 받아서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자체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뜻이었죠. 세계 군사 전문지들이 일제히 특집 기사를 냈습니다. 한국의 기술 독립 선언이라는 제목들이 눈에 띄었죠. 저는 그 기사들을 읽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개발이 아니었습니다. 기술 주권의 선언이었죠. 일본의 반응은 극적이었습니다. 전날까지만 해도 조롱하던 그들이 갑자기 침묵했죠. 일본 공영방송이 긴급 특집을 편성했습니다. 한국이 이미 시뮬레이션을 끝냈다는 보도였습니다. 앵커의 얼굴에 당황스러움이 역력했죠. 일본 온라인 공간의 분위기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전날의 조롱은 사라지고 경악과 분석으로 가득 찼죠. 한국이 30년을 준비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반응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반응들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비웃던 그들이 이제 분석하기 시작했죠. 일본 방위성 내부 문서가 언론에 유출됐습니다. 한국 기술력 예상보다 10년 앞섰다는 평가였죠. 저는 그 문서를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0년이 아니라 20년은 앞서 있을 겁니다. 중국의 반응은 일본과는 달랐습니다. 관영 언론이 드디어 입장을 밝혔죠. 한반도의 새로운 균형이 동북아를 흔든다는 논평이었습니다. 조롱도 아니고 침묵도 아닌 명백한 경계였죠. 저는 그 기사를 보며 긴장했습니다. 중국이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경쟁이 아니었습니다. 지역 패권의 재편이었고 기술 주권의 서막이었죠. 워싱턴의 분석관들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한국의 핵잠 보유가 동북아 군사 균형을 근본적으로 바꿀 거라는 보고서가 쏟아졌죠. 저 역시 긴급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키보드 앞에 앉을 때마다 망설여졌죠. 이걸 어떻게 평가해야 합니까? 위협으로 봐야 합니까? 기회로 봐야 합니까? 그날 저녁 한국 정부가 또 한 번 발표를 했습니다. 국방부 대변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죠. 한국은 평화를 지킬 기술을 가졌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듣는 순간 전율했습니다. 평화를 지킬 기술이라니. 단 한 문장에 담긴 철학이었죠. 그들은 무기를 만들었지만 평화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힘을 가졌지만 위협하지 않았죠. 저는 이 발언을 자주국방선언으로 해석했습니다. 25년간 해군에서 그리고 국방분석관으로 일하며 수많은 나라를 봤습니다. 하지만 이토록 조용히, 이토록 치밀하게 준비한 나라는 처음이었죠. 한국은 모래 위에 성을 지은 게 아니었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콘크리트로 바다 밑을 다져두고 있었죠. 그들의 설계도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한 자부심이 배어 있었죠. 저는 그날 밤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밤하늘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태평양 건너편에선 새로운 역사가 쓰이고 있었죠.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아보고서 제목을 다시 썼습니다. 한국 핵추진 잠수함 프로젝트 기술 독립의 시작. 이건 단순한 복제가 아니었습니다. 창조였고 선언이었죠. 저는 보고서 첫 문장을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30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은 준비였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이 세계를 놀라게 한 지 일주일 뒤 또 하나의 뉴스가 터졌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다는 소식이었죠. 당초 25%였던 관세가 15%로 인하됐고 한국은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협상까지 성공시켰습니다. 워싱턴이 술렁이기 시작했죠. 이건 단순한 협상이 아니라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공개석상에서 발언했습니다. 한국은 거래 기술의 교과서다. 저는 그 장면을 생중계로 지켜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공개적으로 칭찬하는 건 매우 드문 일이었죠. 다음 날 미국 언론들이 일제히 특집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뉴욕타임즈의 헤드라인이 제 눈에 가장 먼저 들어왔죠. 한국은 일본보다 적은 비용으로 더 큰 이익을 얻었다. 월스트리트 저널도 비슷한 논조로 분석 기사를 냈습니다. 한국식 협상 모델은 앞으로 국제 협상의 교과서가 될 것이다. 저는 그 기사들을 읽으며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은 무기를 가지고도 협상 테이블에서 이겼습니다. 총 대신 계산기를 들고 승리한 겁니다. 일본의 반응은 그야말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일본은 몇 달 전 비슷한 협상에서 막대한 비용을 지불했지만 얻은 건 거의 없었죠. 일본 온라인 공간은 자조적인 분위기로 가득 찼습니다. 우리는 돈만 잃었다는 댓글들이 넘쳐났고 한국과의 비교 분석 글들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그 반응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세계는 이제 한국식 협상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일주일 뒤 글로벌 기업들이 줄줄이 한국 투자 계획을 발표하기 시작했죠. 엔비디아가 먼저 나섰습니다. 한국의 4조 원 규모의 AI 반도체 연구센터 건설 계획을 밝혔죠. 아마존이 뒤를 이었습니다. 5조 원 규모의 데이터 센터 건설 계획이었습니다. 구글도 3조 원 투자를 발표했습니다. 단 2주 만에 총 12조 원이 넘는 투자가 확정된 겁니다. 투자 분야도 다양했습니다. AI 반도체, 미래차, 심지어 국방산업까지 포함됐죠. 저는 이 현상을 분석하며 보고서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은 무기를 넘어 산업 전체를 장악하고 있다. 이건 산업의 연쇄 반응이었습니다. 핵잠수함 하나가 경제 전체를 움직이고 있었죠. 워싱턴의 경제 전문가들도 이 현상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군사력과 경제력을 동시에 끌어올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죠. 저는 그 분석에 전적으로 동의했습니다. 한국은 거래를 전쟁처럼 준비했고 평화를 협상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환영한 건 아니었습니다. 중국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죠. 중국 관영지가 일면에 강력한 논평을 실었습니다.
한국의 기술 동맹은 동아시아 균형을 위협한다.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며 온몸이 긴장하는 걸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비판이 아니라 명백한 경고였습니다. 중국은 한국의 부상을 자국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보기 시작한 겁니다. 동아시아의 질서가 근본적으로 재편되고 있었습니다. 경쟁의 시대가 아니라 패러다임의 전환이 시작된 겁니다. 저는 긴급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한국의 핵잠 보유는 군사적 의미를 넘어 경제적, 외교적 파급 효과를 낳고 있으며 이는 동북아 전체의 질서를 흔들고 있다고 적었죠. 그날 저녁 한국에서 또 하나의 발표가 나왔습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기자회견을 열었죠. 우리는 2년에 한 대씩 핵잠수함을 건조할 계획입니다. 저는 그 발표를 듣고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2년에 한 대씩이라는 건 단순한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국가의 선언이었고 세계를 향한 도전이었고 국민을 향한 약속이었죠. 한국 국민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환호와 자부심이 넘쳐났죠. 저는 그 장면들을 모니터로 지켜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에게서 배운 건 기술만이 아니었습니다. 협상력이었고 전략이었고 철학이었습니다. 한국의 바다는 조용했지만 세계의 시장은 요동쳤습니다. 저는 그날 밤 보고서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은 이제 따라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기준을 만드는 나라입니다. 한국의 성공에 세계가 환호하던 시기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성취 뒤엔 언제나 의심과 긴장이 따라오기 마련이죠. 중국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중국 관영 언론이 강도 높은 논평을 쏟아내기 시작했죠. 한반도의 균형이 무너지고 있다는 제목의 사설이었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며 불길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중국의 언론이 이렇게 나올 때는 군사적 행동이 뒤따르는 경우가 많았죠.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일주일 뒤 중국 해군이 남중국해에서 대규모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항공모함 2척을 포함한 30척이 넘는 함정이 동원됐죠. 훈련 해역은 한국과 가까운 동중국해 북쪽이었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압박이었죠. 저는 위성 영상을 분석하며 긴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다의 침묵이 깨지고 있었습니다. 중국만이 아니었습니다. 러시아도 움직이기 시작했죠. 러시아 태평양 함대가 한국 근해에서 정찰 활동을 대폭 늘렸습니다. 잠수함 추적용 대잠 초계기들이 동해 상공을 빈번하게 비행했죠. 전파 신호도 급증했습니다. 저는 정보팀으로부터 보고를 받으며 손을 멈췄습니다. 전파에 잡히는 그들의 신호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정찰이 아니라 감시였고 경계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미국 내부의 움직임이었습니다. 미 의회 일부 인사들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죠. 한국에 대한 기술 이전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중국의 반발을 고려해야 한다는 논리였죠. 저는 그 뉴스를 보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동맹 안에서도 의심은 자라고 있었습니다. 워싱턴의 회의실들이 다시 긴장으로 가득 찼죠. 한국의 핵잠이 오히려 지역 불안정을 초래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저는 그 회의들에 참석하며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한국이 뭘 잘못했습니까? 기술을 개발했고 협상에 성공했을 뿐인데 말입니다. 그날 오후 한국 국방부가 긴급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우리의 핵잠수함은 순수한 방어적 전력입니다. 국방부 대변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죠. 한국은 어떤 나라도 위협하지 않으며 평화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억제력을 갖추는 것뿐입니다. 저는 그 성명을 들으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한국은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자신의 입장을 밝혔을 뿐이었죠. 하지만 세계는 그 침착함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국제사회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일부 국가들은 한국의 입장을 지지했습니다. 서울의 침착함이 확전을 막았다는 평가가 나왔죠.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여전히 경계 태세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비공개 브리핑에 참석했습니다. 국가안보회의 고위 인사들이 모인 자리였죠. 회의실의 분위기는 무겁고 긴장돼 있었습니다. 한 장성이 입을 열었습니다. 동북아의 새로운 냉전이 시작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죠. 이건 새로운 냉전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한국의 핵잠수함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지도에 그어진 선들이 다시 빛나기 시작한 겁니다. 힘의 균형은 언제나 새로운 균열을 낳습니다. 한국의 성공은 누군가에겐 불안이었고 누군가에겐 위협이었죠. 저는 그날 밤 사무실에 홀로 남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밤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태평양 너머에선 긴장이 고조되고 있었죠. 이건 단순한 무기 경쟁이 아니었습니다. 존재의 경쟁이었고 질서의 재편이었습니다. 저는 보고서에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한국의 선택이 옳았는지 세계는 아직 판단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역사는 지금 다시 움직이고 있다. 하지만 위기는 예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 소식이 전 세계에 퍼진 지 2주 뒤였죠. 북한이 움직였습니다. 새벽 북한이 동해상으로 단거리 미사일 3발을 발사했습니다. 저는 긴급 보고를 받고 즉시 상황실로 달려갔죠. 하늘이 열리고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한국 전역에 경보가 발령됐고 군은 최고 경계 태세에 돌입했습니다. 워싱턴도 비상이 걸렸죠. 국방부 작전실에 장성들과 분석관들이 긴급 소집됐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있었죠. 모두의 얼굴이 긴장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북한이 도발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정보 담당관이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미사일 발사는 한국의 핵잠 건조에 대한 직접적인 반응으로 보입니다. 회의실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위성 영상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대응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청와대가 긴급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했죠. 대통령을 비롯한 안보관계 장관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2시간 뒤 청와대가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어떠한 도발에도 냉정하게 대응할 것이며 확전을 자제할 것입니다. 저는 그 성명을 읽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한국은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군사적 보복도 언급하지 않았죠.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혔을 뿐이었습니다. 국방부 대변인이 추가 브리핑을 했습니다. 우리 군은 모든 상황에 대비하고 있으나 평화 유지를 최우선으로 삼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세계의 분위기를 바꿨습니다. 국제사회의 반응이 쏟아지기 시작했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한국의 대응을 높이 평가했죠. 서울의 침착함이 전쟁을 막았다. 프랑스 대표의 발언이었습니다. 영국 대표도 비슷한 입장을 밝혔죠. 한국의 성숙한 위기 관리 능력을 인정한다. 저는 그 회의 내용을 실시간으로 전달받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힘을 가졌지만 휘두르지 않았습니다. 위기를 관리하는 방식 자체가 성숙했던 겁니다. 더 놀라운 일은 그 다음 날 일어났습니다. 하나오션이 부산 조선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죠. 핵잠수함 모듈 조립 공정을 공개한다는 발표였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부산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저도 현장 취재차 부산행 비행기에 올랐죠. 25년 해군 생활을 했지만 다른 나라의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직접 보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부산 조선소에 도착했을 때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거대한 조선소 안에 핵잠수함의 함체가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죠.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그 위용은 이미 압도적이었습니다. 하나오션 대표이사가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일정의 지연은 없습니다. 단 한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한 문장이 모든 의미를 담고 있었죠. 북한의 도발에도 중국의 압박에도 국제사회의 의심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멈추지 않았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조선소 안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젊은 기술자들이 조용히 용접선을 그고 있었죠. 그들의 표정엔 공포가 없었습니다. 오직 자부심만이 있었습니다. 한 기술자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저희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공포를 기계음으로 덮고 있었던 겁니다. 조선소 한켠에서 희미한 국가의 숨결이 들렸습니다. 철과 불의 소리가 기도처럼 들렸죠.
저는 그날 오후 워싱턴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부산 조선소에는 공포가 아니라 자부심이 있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프로젝트가 아니었습니다. 철학이었고 신념이었고 한민족의 의지였습니다. 젊은 기술자들의 손끝에서 나라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적막한 조선소였지만 그 안엔 소리 없는 힘이 흐르고 있었죠. 저는 보고서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그때 알았습니다. 이 바다는 더 이상 누구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것을.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부산의 바다가 보였죠. 그 바다 위에서 한국의 새로운 역사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부산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 뒤 제게 또 다른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미 국방부 감사단의 한국 방문에 동행하라는 지시였죠. 명목은 기술 이전 점검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이면을 알고 있었습니다. 의회 일부 인사들이 압박을 넣고 있었던 겁니다. 한국에 대한 기술 이전을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었죠. 저는 감사단과 함께 필라델피아 조선소로 향했습니다. 하나오션이 인수한 그 조선소 말입니다. 도착하자마자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감사단장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죠. 모든 기술 이전 내역을 확인하겠습니다. 그 말투엔 의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그들의 의심은 동맹에 대한 모욕이었습니다. 한국은 30년을 준비했고 자체 기술을 개발했고 협상에서 이겼습니다. 그런데도 의심받아야 합니까? 하지만 한국의 대응은 또다시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하나오션 기술팀이 회의실에 들어왔죠. 팀장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독자 시스템으로 테스트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단장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한국 측 팀장이 자료를 펼쳤습니다. 외부 의존 제로 프로토콜입니다. 미국의 기술 지원 없이 우리 자체 시스템만으로 모든 테스트를 완료하겠다는 뜻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전율했습니다. 한국은 의심의 변명으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증명으로 답한 겁니다. 다음 날 테스트가 시작됐습니다. 핵잠수함의 추진 시스템이 가동됐죠. 한국의 독자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원자로 온도 조절, 추진력 제어, 안전 시스템까지 모든 게 정상이었습니다. 감사단원들이 모니터를 바라보며 말을 잃었습니다. 저 역시 숨을 죽이고 지켜봤죠. 한국의 시스템이 스스로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도움 없이 말입니다. 감사단장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놀랍군요. 그 한마디엔 인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조선소 내부에서 한미 기술자들 간의 갈등이 발생했죠. 설계 방식을 놓고 의견이 충돌한 겁니다. 미국 측 기술자가 자신들의 방식을 고집했고 한국 측은 독자 설계를 주장했습니다. 언어는 달랐지만 자존심은 같았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지켜보며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기술 협력이 아니라 기술 경쟁이 되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한국팀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우리 방식대로 하겠습니다. 한국 측 수석 엔지니어의 목소리는 단호했죠. 48시간 뒤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 방식이 더 효율적이었습니다. 미국 기술자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그들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어는 달랐지만 결과는 하나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조선소의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승인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증명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가장 큰 시험은 바다에서 왔습니다. 중국 해군 함정 세척이 한국 인근 해역으로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선 바로 바뀌었죠. 명백한 압박이었습니다. 한국 해군이 즉각 대응했습니다. 무인 정찰기를 띄워 중국 함정을 감시하기 시작했죠. 경고 메시지가 발신됐습니다.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 인근입니다. 즉각 항로를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중국 함정들이 경계선을 넘는 순간 모두가 숨을 멈췄습니다. 저는 워싱턴 상황실에서 실시간 영상을 지켜보고 있었죠. 한국 해군 무인 정찰기가 중국 함정 바로 위를 선회했습니다. 경고가 반복됐습니다. 긴장이 극에 달했죠.
10분이 지나자 중국 함정들이 항로를 틀었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물러났습니다. 상황실에 안도의 한숨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지도 밖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무력 충돌 없이 조용히 그러나 확고하게 자신의 선을 지킨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워싱턴으로 돌아와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한국을 동맹이 아닌 하나의 독립적 세력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게 썼습니다. 이건 시험이 아니라 인정의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은 모든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기술적으로, 외교적으로, 군사적으로 말입니다. 저는 보고서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맺었습니다. 그날 밤 조선소의 불빛은 별보다 밝았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새로운 시대를 밝히고 있었습니다. 세계는 이제 새로운 질서를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날이 왔습니다. 부산 앞바다 새벽 6시였죠. 하나오션 조선소에서 한국의 첫 핵추진 잠수함이 진수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워싱턴 국방부 위성 영상 분석실에 있었습니다. 실시간으로 그 역사적 순간을 목격하기 위해서였죠. 분석팀 전체가 모니터 앞에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가 말을 멈췄습니다. 조선소의 기계음만이 울렸습니다. 긴장감이 방 안을 가득 채웠죠. 위성 화면에 거대한 함체가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한 명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백두일. 한국의 첫 핵추진 잠수함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화면을 응시했죠. 25년간 해군에서 일했지만 이런 순간은 처음이었습니다. 함체가 천천히 물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물결이 일었습니다. 거대한 철의 괴물이 바다를 가르며 처음으로 물을 만났죠. 그 순간 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진수가 아니었습니다. 한 나라의 심장이 바다로 들어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철과 불의 소리가 기도처럼 들렸습니다. 함체가 완전히 물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다시 떠올랐죠. 완벽한 부력이었습니다. 분석실에서 누군가 작은 환호성을 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공이었습니다. 완벽한 성공이었죠. 그 순간 전 세계 뉴스가 일제히 속보를 띄웠습니다. 한국 세계 7번째 핵추진 잠수함 보유국 등극. 미국 방송들이 생중계를 시작했습니다. 유럽 언론들도 특집을 편성했죠. 저는 여러 채널을 동시에 보며 세계의 반응을 확인했습니다. 모두가 놀라워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정말로 해냈다는 사실에 말입니다. 일본의 반응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일본 국방성이 긴급 비상회의를 소집했죠. 언론에 유출된 회의록 내용이 제 이메일로 전달됐습니다. 한국이 우리를 앞질렀습니다. 일본 방위성 차관의 발언이었습니다. 회의실에서 논쟁이 벌어졌다는 보고도 있었죠. 우리는 왜 이렇게 늦었는가?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기술 격차를 어떻게 좁힐 것인가? 그들의 시선은 이제 숫자가 아니라 감정에 쏠려 있었습니다. 일본 언론들도 패닉 상태였습니다. 전날까지만 해도 회의적이던 논조가 완전히 바뀌었죠. 한국 해군력, 일본을 추월 동아시아 해양 질서, 근본적 변화 일본의 대응 전략은 저는 그 헤드라인들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조롱하던 그들이 이제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도 움직였습니다. 중국 해군 함정 5척이 한국 영해 인근으로 접근했죠. 명백한 정찰 시도였습니다. 하지만 한국 해군의 대응은 신속했습니다. 무인 정찰함이 즉각 출동했죠. 경고 메시지가 발신됐습니다. 대한민국 영해입니다. 즉각 철수하십시오. 중국 함정들이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저는 위성 영상으로 그 장면을 지켜보며 긴장했죠. 하지만 중국 함정들은 결국 항로를 변경했습니다. 한국의 무인 정찰함이 끝까지 감시하며 따라붙었습니다. 완벽한 대응이었죠. 저는 그 장면을 보며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한국은 이제 자신의 바다를 지킬 힘을 갖춘 겁니다. 그날 오후 저는 워싱턴 국방부 브리핑룸에 섰습니다. 고위 인사들 앞에서 최종 보고를 하는 자리였죠.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역사는 바다에서 다시 쓰였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제 다음 말을 기다렸죠.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의 백두 1호는 단순한 잠수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나라의 의지이고 30년 준비의 결실이며 새로운 시대의 시작입니다. 한 장성이 물었습니다. 카터 대령,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죠. 동맹의 재정의입니다. 한국은 이제 우리의 보호를 받는 나라가 아닙니다. 함께 서는 나라입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 군인의 본능으로 느꼈습니다. 이건 한 시대의 종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었죠. 부산의 바다는 그날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곳이었습니다. 함체가 바다를 가르며 물결을 일으켰던 그 순간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그날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그 사이에 들어섰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한 나라의 꿈이 실체가 되는 순간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국기 그림자가 물결에 비칠 때 세상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 새로운 역사가 울리고 있었습니다. 백두 1호가 바다로 들어간 지 일주일 뒤 미국 국방부가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의 핵잠수함 프로그램은 동맹의 새로운 표준입니다. 저는 그 성명서를 읽으며 깊은 감회에 젖었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의심하던 그들이 이제 한국을 표준으로 인정한 겁니다. 미국 국방부 장관이 직접 기자회견에 나섰죠. 한국의 성공은 기술 동맹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엔 존중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계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2주 뒤 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들의 군사 대표단이 부산을 방문했습니다.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탈리아에서 온 고위 장성들이었죠. 목적은 명확했습니다. 한국과의 기술 협력 제안이었습니다. 저도 미국 대표단의 일원으로 그 자리에 동행했습니다. 부산 조선소 회의실에서 회의가 열렸죠. 한국 국방부 차관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은 평화를 지키는 기술을 함께 나눌 준비가 돼 있습니다. 유럽 대표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한국의 기술이 이제 세계의 표준이 되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한국의 방식을 배우기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중국은 달랐습니다. 중국은 끝까지 저항했죠. 중국 외교부가 한국 정부에 정식 항해 서한을 보냈습니다.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는 지역 안정을 해치며 군비 경쟁을 촉발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외교부의 답변은 단호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도 위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선을 지킬 뿐입니다. 저는 그 답변을 읽으며 전율했습니다. 한국은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원칙을 분명히 밝혔을 뿐이었죠. 중국의 분노 속엔 이미 인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들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한국을 막을 수 없다는 걸 말입니다. 일본의 변화는 더욱 극적이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긴급 임시 국회를 소집했죠. 국방 예산을 사상 최대 규모로 증액하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일제히 같은 제목을 달았습니다. 한국 추격, 일본의 선택. 저는 그 헤드라인들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경쟁은 이미 끝났고 이제 비교가 시작됐습니다. 일본은 이제야 출발선에 섰지만 한국은 이미 저 앞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한 달 뒤 저는 워싱턴의 국제전략포럼에 연사로 초대받았습니다. 주제는 동북아 해양 질서의 미래였죠. 수백 명의 전문가와 언론인들이 대형 컨퍼런스홀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연단에 섰습니다. 25년 해군 생활과 국방 분석관으로서의 모든 경험을 담아 말하기 시작했죠. 한국은 더 이상 따라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러나 확신에 차서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동맹국이 아닌 참조국가입니다. 우리가 분석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배워야 할 나라입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였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들을 분석하지 않았습니다. 존경했습니다. 연설이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질문을 쏟아냈죠.
한국의 성공 비결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한국에게서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동북아 질서는 앞으로 어떻게 변할까요? 저는 그 많은 질문에 하나하나 정성껏 답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홀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밤하늘은 고요했습니다. 저는 25년간 바다를 지켜봤습니다. 수많은 나라의 해군을 분석했고 전략을 세웠고 무수한 보고서를 썼죠. 하지만 부산 앞바다만큼 웅장했던 순간은 없었습니다. 세계는 한국을 의심했고 한국은 조용히 답했습니다. 우리는 준비돼 있다. 그리고 정말로 완벽하게 준비돼 있었습니다. 핵잠수함의 물결이 지나간 자리엔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한민족의 의지가 남았습니다. 30년의 준비, 치밀한 계획,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신념이 만들어낸 결과였죠. 저는 이제 한국을 동맹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기준입니다. 세계가 따라야 할 참조점입니다. 배워야 할 대상입니다. 힘과 품격이 함께 존재하는 나라, 기술과 철학을 동시에 가진 나라. 그게 진짜 강대국이었습니다. 한국의 바다는 지도를 바꿨습니다. 태평양의 질서가 재편됐고 동북아의 균형이 새로 쓰였습니다. 그리고 그 바다 위에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책상 위에 마지막 보고서를 덮으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역사가 바뀌는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바다가 갈라지고 한 나라가 그 사이로 걸어 들어가는 순간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언제나 한국이 있었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이야기를 널리 퍼뜨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저희 감동 주파수는 대한민국을 응원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